경상도 고령현 어느 산자락 고을에 김복동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나이 39, 논 두마지기, 초가 3간, 마누라 하나, 자식 셋이 전재산이었다. 첫째는 12살 딸이요, 둘째는 8살 아들이요, 막내는 이제 겨우 6살이었다. 막내는 아직 아비 품에서 자는 나이였다. 복동의 특기라고는 막걸리 한 사발에 코를 구는 것, 단점이라고는 막걸리 2사발에도 어김없이 코를 구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부지런히 논을 갈고 나무를 패며 살았으니 고을에서 못난 축은 아니었다. 인심 좋고 웃음 많은 사내라 이웃 어른들은 복동을 보면 을에 한마디씩 건넸다. 복동아, 올해는 논에 물 잘 됐냐? 예, 어른 잘 되십니다. 올 가을엔 밥은 굶지 않겠습니다. 그는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살았다. 자식들이 굶지 않고 마누라가 아프지 않고 가을에 벼가 잘 여물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여겼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가리켜 말했다. 저 사람은 복자가 이름에 들어가서 진짜 복이 있는 놈이야. 그런 복동에게 어느 해 가을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다. 본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벼베기가 막 끝난 10월 초순이었다. 아침부터 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복동은 마루에 벌렁 들어 누웠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흘렀다. 바람이 시원하니 절로 눈이 감겼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호박죽 끓일 테니 일찍 들어오소. 마누라 임씨가 부엌 쪽에서 외쳤다. 알았어. 잠깐 좀 자고. 복동은 그렇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이 잠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곳에서 눈을 뜨니 사방이 뿌연 안개였다. 발밑은 차디찬 돌길이요, 하늘은 낯빛이었다. 복동은 어리벙벙하여 일어서려 했는데 양팔이 꼼짝하질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장대만 하고 얼굴이 새까만 사내 둘이 복동의 팔을 하나씩 단단히 붙잡고 서 있었다. 두 사내 모두 검은 도포에 검은 가시였다. 한 명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고 다른 하나는 쇠사슬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나를 왜 잡서? 두루마리를 든 사내가 거침없이 두루마리를 펼쳐 낭독하였다. 경상도 고령현 거주 김복동, 향년 40, 염라대왕 명에 따라 저승으로 인도함. 복동은 눈을 깜빡였다. 40이요? 40. 나 올해 39이요. 사내 둘이 잠시 멈추었다. 두루마리를 든 사내가 쇠사슬 든 사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쇠사슬 사내도 두루마리 사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39이라 하였소? 예, 39. 올해 39이라오. 마누라한테 물어보시오. 동네 어른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승사자 둘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두루마리 사내가 두루마리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야, 네가 몇 동네 가서 데려왔어? 고령현 복동네 초가 3간, 마루에서 자는 놈 데려왔지, 시킨 대로. 거기 복동이가 2명이야. 아래쪽 집이 39, 위쪽 집이 40이라고 명부에 적혀 있는데. 긴 침묵이 흘렀다. 복동은 그 침묵 사이에서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잘못 데려온 거요?
두루마리 사내가 헛기침을 한번 하였다.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럼 돌려보내 주시오. 복동이 팔을 빼려 하자 저승사자 둘이 서로 또 수군거렸다. 야, 이미 이승문이 닫혔어. 한번 건너오면 12시지는 지나야 다시 열리는 거 알잖아. 저승문도 아직 안 열렸는데 이 사람 어쩌냐. 염라대왕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실수한 거니까 네가 가서 아래요. 같이 가자. 그러자 두 사자가 복동을 이승도 저승도 아닌 어딘가에 데려다 놓았다. 좁고 퀴퀴한 방이었다. 등잔 하나가 흐릿하게 타고 있었고 벽에는 검은 얼룩이 가득하였다. 방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나같이 넋이나잔 얼굴들이었다. 저승사자 둘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복동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옆에 앉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여기 오래 계셨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년쯤 됐어. 3년이요? 서류가 잘못됐다더군. 아직도 처리 중이라네. 복동은 등골이 서늘하였다. 3년이라니. 그 사이에 막내는 9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노는 풀이 우거졌을 것이고, 마누라는 홀로 자식 셋을 건사하며 어찌 되었을지.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여봐요, 나 여기 못 있어. 저승사자 어디 갔어? 빨리 처리해 주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복동은 더 세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에 마누라가 호박죽 끓인다 했소. 나 안 가면 마누라가 얼마나 걱정하겠소? 자식이 셋이요. 막내가 아직 6살이란 말이오. 한참 만에 문이 열리며 저승사자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승 와서 호박죽 걱정하는 인간은 처음 보는구나. 호박죽이 문제요? 나는 산 사람이요. 잘못 데려온 거라며 어서 보내주시오. 그게 그리 쉽지 않아서 일단 염라대왕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심판 중이신지라. 기다리면 얼마나 걸리요? 빠르면 보름, 늦으면 반년. 반년이요? 복동은 눈이 뒤집어졌다. 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도 복동의 소란 덕분에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저승사자 둘이 황급히 보고를 올렸고 염라대왕은 심판을 잠시 멈추고 사건을 검토하였다. 저승 명부를 관리하는 판관이 장부를 펼쳐들고 낭독하였다. 고령현 거주 김복동, 올해 39이 맞사옵니다. 사망 명부에는 같은 이름의 나이 40된 위쪽 집 복동이 기록되어 있사온데 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이옵니다. 염라대왕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황공하옵니다, 대왕. 그래, 이 사람은 돌려보내야 하거늘. 대왕이 나를 멈추었다.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판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대왕, 문제가 있사옵니다. 이승에서 이 사람의 몸이 이미 식어가고 있사옵니다. 마누라가 마루에서 식어가는 남편을 발견하고 통곡 중이옵니다. 복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저승으로 넘어온 이상 몸은 점차 식는 법이라. 그러면 돌아가도 내 몸에 못 들어가오. 이미 혼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으니 몸이 식기 전에 서둘러야 하나 이미 늦었사옵니다. 복동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대왕, 제가 무슨 죄가 있어이까. 저는 그냥 마루에서 낮잠을 잔 것뿐이요. 논도 다 갈았고 세금도 냈고 남 해치지도 않았소. 막내가 6살이요. 마누라 혼자 어찌 자식 셋을 키우겠어이까. 염라대왕은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저승사자 둘을 노려보았다.
너희 둘 이번 일이 끝나면 벌을 받아야 할 줄 알거라. 두 사자가 고개를 푹 숙였다. 황궁하옵니다. 대왕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마침 같은 고을 원님이 오늘 죽을 운명이다. 원님의 몸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복동은 눈물을 닦으며 대왕을 올려다보았다. 원님이요? 그렇다. 원님이면 복록도 받소이까? 염라대왕이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받는다. 호박죽보다 맛있는 것도 먹소이까? 먹는다. 근데 마누라는요? 원님 마누라가 제 마누라 되는 것이요? 대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건 원님에게 이미 마누라가 있으니. 그러면 제 마누라는 어찌 되오이까? 과부가 되는 것이오. 판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원님 마누라 역시 오늘 함께 죽을 운명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대왕이 원하신다면 임시 부인을 원님 마누라 자리에 그리하여라. 복동은 잠시 어리둥절하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이다. 그런데 대왕,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소이까? 무엇이냐? 자식들도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소이까? 염라대왕은 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 그렇게 하여라. 이제 그만 가거라. 복동은 그렇게 원님의 몸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왔다. 원님의 몸은 크고 단단하였다. 비단옷은 무겁고 갓끈은 조였다. 동헌에 앉아보니 아전들이 줄줄이 허리를 굽혔다. 복동은 속으로 당황하였으나 겉으로는 태연히 앉아 있었다. 원님, 오늘 처리하실 소장이 3건이옵니다. 가져와 보라. 목소리가 낮고 굵게 나왔다. 원님 목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아전이 소장을 가져왔다. 복동은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글을 대강 읽을 줄 알기는 하였으나 한문 소장은 어려웠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 아래마을 박서방이 옆집 논두렁을 침범하였다는 소장이옵니다. 그래? 얼마나 침범하였냐? 한 발쯤이옵니다. 양쪽 다 불러와서 내가 직접 보겠다. 아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였다. 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겠사옵니까? 논두렁 한 발이 얼마나 되는지 보아야 판결하지 않겠느냐.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다. 전임 원님은 현장에 나간 일이 없었다. 소장만 보고 판결을 내리거나 돈 많은 쪽 편을 들어주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아전에게 맡기는 식이었다. 그날부터 복동의 원님 생활이 시작되었다. 복동은 어릴 때부터 땅을 갈아본 사람이었다. 논두렁 한 발이 어느 쪽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박서방이 욕심을 부린 것이 분명하였다. 복동은 박서방에게 쌀 2말을 상대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말로는 부족하였으나 처음이니 너그럽게 보아준 것이라 하였다. 다음 소장은 고리대금을 갚지 못한 가난한 농부의 일이었다. 이자가 원금의 3곱이 되어 있었다. 복동은 이자 계산서를 들여다보다가 아전에게 물었다. 이 이자 법에 맞느냐? 글쎄,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사옵니다만 전임 원님 때부터 관행적으로 관행이 법보다 높으냐? 아전이 입을 다물었다. 원금만 갚도록 하라. 이자는 무효다. 고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한편 임시 부인은 어찌 되었는가? 복동이 마루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자 임씨는 통곡을 하며 이웃을 불렀다. 마을 어른들이 몰려와 장례를 치렀다. 자식 셋이 아비 곁에서 울었고 막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형아와 누나가 우니까 따라서 울었다. 그러고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원님께서 임시 부인을 안채로 드리라 하셨소이다. 임씨는 영문을 몰랐다. 원님 마누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원님이 후처를 구한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 저 같은 여인을 원님께서 자식들도 함께 데려오라 하셨사옵니다. 임씨는 더욱 의아하였으나 달리 선택이 없었다. 과부가 자식 셋을 이끌고 논 두마지기로 살아가기란 너무 벅찬 일이었다.
관아에 들어서던 날 임 씨는 원님이 직접 마당까지 나와 맞이하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하였다. 잘 왔소. 원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는 굵고 낯선 얼굴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눈빛이 낯익었다. 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님, 송구하오나 왜 저 같은 여인을 들이시는 것이옵니까? 원님, 즉 복동이 말하였다. 호박죽 끓일 줄 아오? 임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것은 남편 복동이 가장 좋아하던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임 씨는 눈물이 핑 굴었다. 여보, 복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달라도 나여. 임 씨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아전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복동의 고을 다스림은 사뭇 달라졌다. 아침마다 직접 시장에 나가 물가를 살폈다. 무거운 관복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다니니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님인 줄도 몰랐다. 어떤 날은 막걸리집에 혼자 앉아 농부들 틈에 껴서 한 사발 마시기도 하였다. 저 원님, 전임 원님과는 많이 다르지 않소? 그러게, 고을에 오자마자 고리대금 이자를 무효로 판결하고 논두렁 소송에 직접 나가고 어디서 그런 원님이 왔을까?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아전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으나 복동의 판결이 대체로 공평하고 백성이 따르니 이 일을 달기도 어려웠다. 가장 곤란한 것은 아전 우두머리 최서강이었다. 그는 전임 원님 시절부터 온갖 뇌물을 챙기고 백성을 못살게 굴어온 자였다. 복동이 오고 나서 뇌물길이 막히자 최서방은 복동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였다. 어느 날 최서방이 아전을 꿰어 복동에게 고하였다. 원님, 이 고을 풍습에 의하면 신임 원님이 오시면 고을 양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하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흉이 된다 하옵니다. 복동은 잠시 생각하였다. 잔치는 좋지, 양반들 말고 고을 백성 전부에게 베풀면 안 되겠느냐. 최서방이 당황하였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 복록에서 내면 되지. 준비해라. 고을 잔치가 열렸다. 양반도 농부도 백정도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 복동은 그날 막걸리를 실컷 마시고 마당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다. 임씨가 도포를 덮어주었다. 이튿날 아전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원님이 마당에서 주무셨다더라. 코를 고셨다더라. 그런 원님이 어딨어? 백성들은 웃으며 말하였다. 저 원님은 우리 중 한 명이야. 최서방은 복동을 내쫓으려는 계략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몰래 가명에 글을 올려 복동이 제멋대로 판결 내리고 관행을 무시한다고 고하였다. 가명의 관리가 조사를 나왔다. 복동은 조사에 당당히 응했다. 고리대금 이자를 무효로 판결하였다 하는데 무슨 근거요? 법전을 보면 이자는 원금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세곱은 명백히 법에 어긋나오. 전임 원님들도 관행적으로 그 관행이 백성을 굶긴 것이요.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바꾸는 것이 옳지 않소이까. 조사를 마친 관리는 복동의 판결이 오히려 법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최서방의 비리가 드러나 최서방이 곤장을 맞고 파직되었다. 복동은 최서방을 내보내며 말하였다. 나쁜 짓 그만하고 농사나 지어라. 논 갈아먹고 사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저승에서는 어찌 되었는가? 복동을 잘못 데려온 두 저승사자는 각각 열흘씩 명부정리 벌력을 받았다. 명부 명단은 방대해 이를 데 없어서 벌력 기간 내내 먼지를 뒤집었으며 장부를 정리해야 했다. 두 사자는 고통스럽게 일을 마치고 나서 서로 다짐하였다. 다음엔 이름이 같은 집이 두 채 이상이면 반드시 확인하고 데려오자. 그러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 이후로 저승영부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의 경우 주소와 나이를 2번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고 한다. 저승사자들 사이에서 이 일이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고령현 복동 사건 알아? 호박죽 때문에 염라대왕까지 나오신 그거. 알지. 그놈 때문에 확인 절차가 2배로 늘었잖아. 근데 솔직히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긴 하다. 세월이 흘러 복동은 원님 임기를 마쳤다. 그는 관복을 벗고 임씨와 자식들을 데리고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여 살았다.
원님 시절 알뜰히 모은 복록으로 논을 좀 더 사고 큰딸은 시집을 보냈으며 아들은 글방에 보냈다. 막내는 훌쩍 커서 아비보다 키가 커졌다. 어느 가은날 저녁 복동은 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흘렀다. 바람이 시원하였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호박죽 끓일 테니 들어오소. 임씨가 부엌 쪽에서 외쳤다. 복동은 빙그레 웃었다. 알았소. 잠깐 좀 자고. 그러다 멈칫하였다. 아니, 안 자겠소. 바로 들어가리다. 임씨가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내었다. 복동은 마루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호박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 올라왔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울러 구독을 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